어두운 이야기 루이제 린저. 오늘 영사가 나를 불러서 벤틀리 대위와의 회견담을 속기하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뒤엉키고 우울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영사는 나에게 어두운 이야기가 결국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몇 주일 동안이나 어두운 이야기 때문에 고민을 하였다. 6월 첫머리였던 어느 날 헌병대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미국 시민이고 국방성의 직원이며 연합군의 일원인 조지 슈턴브리지라는 사람이 뮌헨에 있는 자기 집 거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미군 장교들과는 달리 슈턴브리지가 남긴 유품에는 돈이나 값진 물건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의구심이 일었으나 침대 머리맡에서 빈 몰핀 병이 발견되어 자살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지문이나 발자국, 그 밖에 의심할 만한 흔적은 어떤 것도 없었다. 더욱이 가까운 친척도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 측이나 독일 측에서 별 문제거리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채 시체를 매장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벤틀리 대위가 나타나 죽은 슈턴브리지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영사가 나를 불렀을 때는 이미 벤틀리가 와 있었다. 벤틀리라는 사람은 첫눈에 보아도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28살에 키가 크고 떡 벌어진 젊은이였으며 붉은 갈색 머리카락에 약간 우울하면서도 믿음이 가는 인상으로 관대해 보였다. 벤틀리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멍하니 한 곳만을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제 여비소입니다. 영사가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벤틀리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고인의 명예가 손상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벤틀리는 머리를 흔들고 양탄자 위에 시선을 꽂았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무슨 혐의라도 돌아갈까봐 걱정입니까? 영사는 신문하듯 물었다. 벤틀리는 다시 고개를 저었고 영사는 한동안 벤틀리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행동을 관찰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도 아니면 선생에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벤틀리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으나 약하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영사는 어깨를 으쓱 하고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영사는 말하면서 나를 건너다 보았다. 마치 잘 들어요.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조금 후에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벤틀리는 말을 시작하기가 무척이나 힘든지 자리에 앉아 무릎을 비비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고도 한참 동안이나 동작을 계속했다. 내가 보기에는 이곳에 온 일을 몹시 후회하는 것 같았으나 참을 수 없는 영혼의 짐을 꼭 벗어버리고 말겠다는 듯
이야기에 열기를 띄었다. 왜 영사관 같은 공적인 기관을 찾았는지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겨우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는 벤틀리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순한 개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법률적인 문제나 권위로 확신을 시켜줄 공적 장소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내 알아차렸다. 영사는 일부러 무심한 듯 서류를 넘기다가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당신은 슈톤브리지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까? 벤틀리는 깜짝 놀라며 극한 상황에 처해도 흐려질 리 없는 맑게 반짝이며 단조로운 색조를 띤 소년 같은 눈을 치떴다. 오래전부터였냐고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야기에서 빗나간 질문을 하는 영사가 오히려 이상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일로 왔습니다. 1945년 11월이었죠. 토마스 베리오를 타고 말입니다. 배에 슈톤브리지도 탔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를 슈톤브리지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놀리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그가 영국인인 줄 알았지 미국인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유럽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마치 주위에 철조망이나 덫이라도 쳐놓은 사람처럼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도 또한 그러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를 택했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벤틀리는 한숨을 쉬었다. 한숨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도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토마스 베리호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슈톤브리지와 함께 갑판에 서서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물에 빠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난간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1시간 뒤에 제가 되돌아올 때까지도 슈톤브리지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2시간 뒤에도 여전했어요.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보초처럼 서 있었고 배가 해안에 닿는 것이 오로지 자기에게 달려있기라도 하듯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벤틀리는 말을 중단하고 영사를 힐끗 바라보며 말을 꺼내기를 주저하다가 마침내 얼른 말을 이었다. 그때 저는 슈톤브리지가 유령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에게 닥쳐올 운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울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나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지금에 와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벤틀리는 자기가 슈톤브리지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앞에 닥쳐온 함정에 빠져 우정과 사랑 사이의 달콤하면서도 음울한 갈등에 우롱당했다는 생각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벤틀리는 두 손으로 무릎을 너무나 꽉 움켜쥐는 바람에 혈관이 푸른 실처럼 내다보였는데 갑자기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고발자에 대해 답변이라도 하듯 소리를 질렀다.
저는 슈톤 브리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어 개처럼 어둠 속에 혼자 버려두기 싫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에게로 갔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벤틀리는 힘주어 말을 되풀이했다. 저는 슈톤 브리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안만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벤틀리는 이내 회상에 잠겼고 우리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벤틀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자정이 지나서야 그는 시체처럼 헬스케져서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대접했습니다. 벤틀리, 슈톤 브리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1938년에 이 나라를 떠날 때만 해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소. 라고요. 그런데 그는 38년이라는 해를 여러 번이나 들먹였습니다. 아내가 죽은 1938년, 장거리 여행을 했던 1938년, 직업을 바꿨던 1938년 하면서 말입니다. 그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합니다. 1938년은 슈톤 브리지에게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벤틀리,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군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장교복이었습니다. 나는 독일인이었소. 내 이름은 슈타인비르케였으며 굉장한 부자였소, 벤틀리. 그러나 7년 전에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렸지요. 슈톤 브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8년에 어떤 사나이가 외국으로 쫓겨가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많았으니까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을 쫓아낸 고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동경과 달콤하면서도 불덩이 같은 두려움에 떠는 그를 벤틀리는 당신은 이제 미국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 말에 그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젊은이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요.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브레멘 항구에 상륙했고 모든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슈톤 브리지는 뮌헨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헤어질 때는 무척 명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거야. 이 사람도 이제 원기를 회복했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인이었는데요. 그러나 벤틀리는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미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자 나라인 대륙에 대한 유치한 자만심을 뚜렷하게 내보인 것은 죽은 슈톤 브리지에게 부끄럽다는 표정이었다. 8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뮌헨으로 전속이 되어 도착하자 즉시 슈톤 브리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틀리는 특히 즉시를 강조했다. 마치 큰 짐을 벗기는 열쇠이며 슈톤 브리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되는 듯한 말투였다. 우리는 바로 그날 밤으로 장교 클럽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클럽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멋진 검은색 자동차가 굴러오더니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린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는 말 속에다 최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눈치였으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리고 지나치게 당황한 어투가 되었다. 차를 몰던 남자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설사 그때 남자를 보았더라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야 겨우 알아보았으니까요. 벤틀리는 숨이 넘어갈 듯 빠른 어조로 말했다. 나도 어두운 이야기의 내용이 어렴풋하게나마 엿보인다고 믿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이야기는 엉클어진 실처럼 너무나 얽히고 설키어 있었으며 짜릿짜릿하면서도 고통스러웠다. 슈톤 브릿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한 사나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10살은 젊어 보였고 게다가 전에 얼굴에서 엿보이던 고통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벤틀리는 알맞은 말을 찾는 듯이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발견한 모양이었다. 마치 당당하고 침착하게 걸어나가나 위험이 닥치면 허둥거리는 말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벤틀리는 말을 계속했다. 벤틀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슈톤 브릿지의 시선에서는 보일라 말락한 곤혹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선량해 보이는 넓적한 얼굴에는 벼랑간 조심스러운 표정이 서렸다. 저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눈치를 챌 수 없었습니다. 국방성에 좋은 자리를 얻은 데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벤틀리 태도가 묘했다. 말하기 지루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짓는 한숨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다시 얼굴을 붉히며 허둥거렸다. 여자는 정말로 예뻤습니다. 슈톤 브릿지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거나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여자는 영어 실력이 좋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슈톤 브릿지 시선 속에 불안한 빛이 감돌아 당황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신경 과민이거나 여자를 빼앗길까 두려운 모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벤틀리는 얼떨결에 이 말이 나오자 가엾게도 머리카락 끝까지 빨개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제 우연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벤틀리는 다음 말을 건네면서 간청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다.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농장에 농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밤에 달이 뜨면 눈을 감고 지붕 위를 걸어 다니고는 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지 만일에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벤틀리는 우리가 혹시 자기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의심하듯 곁눈질을 했다. 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목류병 환자군요. 이해하고 말고요. 벤틀리는 영사에게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보냈다. 슈톤 브릿지도 어딘가 높은 곳을 걷고 있었으므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내심에는 고통과 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자도 뒷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벤틀리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에 무척 마음을 쓰면서도
슬픔과 죄책감이 뒤범벅된 달콤한 말을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 슈톤 브릿지는 행복했었죠. 여자도 그랬고요. 멋진 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슈톤 브릿지를 만났습니다. 물론 대개는 슈톤 브릿지 혼자였지요. 그런데 한 번은 벤틀리는 더듬거리면서 무슨 요구라도 하듯이 영사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 뒷이야기가 전부 이해되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영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벤틀리는 말을 계속했다. 한 번은 이렇게 묻더군요. 어떻소? 내가 우습지요? 뭐가 우습다는 말입니까? 하고 제가 되물었더니 그 여자는 너무 젊어요. 그렇지 않소? 내게는 너무 젊다는 말이요. 하더군요. 아닙니다. 또 변덕이시군요. 소장님은 늙지 않았습니다. 40대로 보이시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그러냐고 할 뿐이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벤틀리, 나는 바보요. 그러나 행복하오. 내 생애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오. 알아듣겠소?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우라는 놈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멀어 보였지만 거리는 사실 점점 좁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때때로 슈톤 브릿지는 저와 함께 물건을 사러 나갔는데 그때마다 여자를 위해 최고품만 샀습니다. 월급 350달러로는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해서 불안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1,500달러나 되는 비싸고 멋진 자가용도 샀던 것입니다. 때문에 틀림없이 빚을 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벤틀리는 미움을 드러내는 듯 했으나 나는 미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때 그가 보인 저기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내릴 수가 없다. 아마 단순한 이유로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악하게 뒤따라오는 운명의 힘에 대한 분노였을 것 같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직선적인 벤틀리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부당한 운명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벤틀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별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몸짓이었다. 그러나 서성거리면서 전보다 훨씬 목소리를 낮추고 가끔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온갖 장애와 싸워가는 모습이 역력했다. 행복은 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슈톤 브릿지는 언제나 여자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렇소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벤틀리는 서성이던 걸음을 멈추고 구두 끝을 내려다보면서 들릴락 말락하게 소곤거렸다. 슈톤 브릿지는 완전히 미쳐서 꼼짝 못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똑똑하고 마음씨가 좋았으니까요. 벤틀리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고개를 쳐들어 자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슈톤 브릿지는 단순히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태양이었고 주위는 온통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여인이었으며 바로
그의 세계였습니다. 여자가 가벼운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이 노래져서 먹고 자는 것도 잊고 집 잃은 개처럼 시내를 돌아다니며 의사를 3명이나 데려왔습니다. 가벼운 위경련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슈톤 브릿지는 만일 그녀가 죽으면 나도 죽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비웃었지만 광기 어린 눈을 바라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삶이 근심이나 걱정보다는 훨씬 강하니까요. 그러나 슈톤 브릿지는 진정이었습니다. 진정이었고 말고요. 저는 그녀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바깥 출입을 하게 되자 그는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2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준 것이었죠. 무척이지 비싸 보였지요. 벤틀리는 다시 영사에게로 몸을 돌려 아주 열띤 어조로 말했다. 슈톤 브릿지가 왜 모든 이야기를 제게 했는지 영사님은 궁금하게 생각하시겠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음 이야기도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벤틀리는 창문으로 걸어가 잠시 서 있었다. 위험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슈톤 브릿지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토끼 같았습니다. 그는 그 불빛에 쫓기며 한없이 달리지만 보이는 것은 불빛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길 만한 컴컴한 숲에서 검은 심연을 보았을 뿐입니다. 심연은 밝은 불빛 이상으로 서서히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군요. 틀림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오래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습니다. 벤틀리는 등을 돌리며 어떤 욕설에 변호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슈톤 브릿지는 여자가 배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단지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할까봐 겁을 냈습니다. 슈톤 브릿지는 행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결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벤틀리는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순식간에 올바른 설명을 찾아냈다는 표정이었다. 그에게는 무엇이나 독이 들어있었지요. 때문에 여자가 그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는 행복을 믿지 않았고 믿는 척 했을 뿐이었죠. 그는 꿈속에서처럼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꿈이었으나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꿈에서 깰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잠들 수 없었으므로 언젠가는 꿈에서 깨리라는 사실도 알았죠. 또한 삶이 끝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것도 알았고요. 우리가 듣거나 말거나 벤틀리는 중얼거리며 덧붙였다. 그리고 여자도 알았지요. 섬뜩한 점은 바로 둘 다 종말을 알면서도
서로 숨기고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파멸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벤틀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빠르고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그때부터는 여자라고 말할 때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어느 날 슈톤 브릿지가 제게 찾아와서 차를 사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500달러라는 대금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자 800달러만 내라고 했습니다. 손해나는 흥정이었으나 슈톤 브릿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자기와 바바라가 원하면 언제나 차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바바라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바바라가 알아서는 안 된다면서요. 사고 싶지 않았으나 너무나 조르는 바람에 결국 승낙을 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차는 그가 갖고 있도록 했습니다. 나는 벤틀리가 슈톤 브릿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차를 타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에 그는 제게 아주 멋진 롤렉스 사진기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금시계 1개와 가죽가방 1개,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손해나는 일은 아니었고 어떤 물건은 이익을 붙여서 도로 내다 팔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두 사람처럼 현실과 꿈이 뒤범벅된 상태에서 살았고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팔 물건이 남지 않게 되자 슈톤 브릿지는 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50달러였고 그 다음은 20달러, 100달러 그렇게 계속 꾸어갔습니다. 그는 당시 바바라를 위해 산속에다 별장을 한 채 얻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계속 돈을 꾸어주었습니다. 벤틀리는 체념한 표정으로 스스로 바보로 여긴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자신이 한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벤틀리의 행동에는 관대한 점이 있어서 나나 영사에게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게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듬거리면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시선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바바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때 제 사무실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벤틀리는 입을 다물었다. 값비싼 추억에 잠긴 얼굴에는 바바라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가 느꼈을 감정의 혼란이 그대로 나타났다. 놀라움과 기쁨, 불신과 욕망과 두려움이 단순한 추억으로도 그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바바라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털어놓듯 조용히 되풀이했다. 함께 걸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바바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원으로 가서 이자르 강 언덕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야 바바라가 저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을날 저녁이라
일찍 어두워졌고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 둘 하는 어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커다란 젊은 사내가 전보다 훨씬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가 바바라에 대한 감정에 사로잡혀 나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 벤틀리는 말을 계속했다. 마침내 바바라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주위가 그다지 어둡지는 않아서 그 속에 든 물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반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는 없지만 값비싼 물건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금방 알 정도였습니다. 벤틀리, 받으세요. 바바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왜냐고 물었지요. 이 반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갑오예요. 아마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예요. 1만 마르크 이하로는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러는 겁니까? 하고 또 물었으나 바바라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제 주머니에 넣어주며 당신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하더군요. 벤틀리는 우리에게로 몸을 돌렸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바바라는 느닷없이 무서운 일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이 무서운 일이냐고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바바라는 가엾게도 몸을 떨었습니다. 보기가 딱했습니다. 너무나 낮은 목소리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벤틀리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계속 말을 했다. 바바라는 그때부터 자주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저녁 때 왔고 우리는 강을 따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틀림없이 부잣집 딸이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폐물도 있었으니까요. 벤틀리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그 물건들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다짐했다. 물건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유혹을 당당하게 거절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어투였다. 얼마 후에 바바라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았습니다만 슈톤 브리지가 저에게서 돈을 구워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다. 슈톤 브리지는 언제인가 꾼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해도 바바라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제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바바라가 행복해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행복과 불행을 간단히 뛰어넘었습니다. 바바라가 살고 있는 곳이 어느 하늘나라인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벤틀리는 침묵에 빠져들었다. 마침내 영사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슈톤 브리지에게 값비싼 선물을 못하도록 막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무리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된 질문이라도 벤틀리에게는 치명타라는 사실을 이내 알아차렸다. 영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을 이해 못하십니까? 그것도 모르신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을 텐데요. 그러나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말을 했더라도 슈톤 브리지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영사는 이해하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함정에라도 빠진 것처럼 고집을 부렸다. 하기야 빚을 지게 된 것은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지요. 벤틀리는 얼굴이 굳어져서 뜻밖에도 냉담한 어투가 되었다. 그는 제게 아무런 부채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바라가 전부 되돌려 주었으니까요. 영사는 후회스럽고 당황한 표정으로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바바라에게는 팔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팔찌 말고는 폐물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저만 알고 있었지요. 바바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듣지 못했고 더욱이 벤틀리가 곧이어 다음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짬도 없었다. 그 후 슈톤 브리지가 전부터 두려워하던 일이 닥쳤습니다. 본토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벤틀리는 말을 하면서 팔을 떨어뜨렸는데 슈톤 브리지가 처했던 절망을 어떤 말보다 더 잘 나타내 주었다. 끝장이었습니다. 벤틀리는 우울하게 손짓을 하면서 말했다. 영사는 필요 이상으로 흥분해서 물었다. 그렇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벤틀리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벤틀리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나 미국 시민권을 얻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 말을 원했습니다. 뜸을 들였다가 벤틀리는 덧붙였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도 있었지요. 벤틀리는 슈톤 브리지를 변호라도 하듯 벼랑간 힘차게 외쳤다. 틀림없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얻었는데 왜 안 되었겠어요? 벤틀리는 커다란 자기 목소리에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가 어깨를 으쓱 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사는 초조하게 물었다. 그래서요? 벤틀리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 모든 이야기를 푸른 창 유리에다 대고 말했다. 배가 10월 말에 떠나게 되어서 슈톤 브리지는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슈톤 브리지는 하는 일 없이 4주일이나 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4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바라가 알지 못하게 매일 저녁 옛날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되면 바바라가 늘 마중하러 갔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할 일 없이 복도에 앉아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방을 끼고 밖으로 나와 바바라를 만난 다음 함께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4주일을 말입니다. 영사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요? 하는 것이 훨씬 편했을 텐데요. 벤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여자 곁에 남아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 왜 다른 사람들처럼 독일 국적을 다시 취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내가 막 그 질문을 하려 할 때 벤틀리가 말했다. 어느 날 슈톤 브리지가 찾아와서는 벤틀리, 내가 만일에 독일에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벤틀리는 그러면서 영사에게로 몸을 반쯤 돌려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은 슈톤 브리지의 질문이 벤틀리에게 얼마만큼 마음에 가책을 안겨주었으며 그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케 했다. 저는 어떤 사람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이곳 유럽에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누가 압니까? 게다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벤틀리는 그때도 그랬다는 듯 말을 중단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절망적인 몸짓이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슈턴 브리지로서는 도저히 눈치 못 챘을 표정이었다. 미친 녹초가 되어 맹목적인 열정으로 이성을 잃고 치명적인 공포에 휩싸여 있던 슈톤 브리지가 어떻게 그 몸짓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겠는가?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지요? 영사가 물었다. 벤틀리는 말없이 힘이 드는 듯 천천히 머리를 저으며 답변을 대신하고 말았다. 벤틀리는 창틀에 시선을 못 받고 마치 독백하듯 말을 계속했다. 슈톤 브리지가 바라던 대로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그는 바바라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산악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출발날까지 3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벤틀리는 더듬거렸다. 이야기를 하면 후회할까봐 겁을 내는 눈치였다. 그때 바바라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월급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악을 쓰듯이 했다. 사형 선고라도 받겠다는 눈길이었다. 제가 바바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바라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슈톤 브리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영사가 벌떡 일어났으므로 서류가 책상 위에서 아래로 와르르 떨어졌다. 자살이었나요? 영사는 나직하면서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벤틀리는 화를 냈다. 아닙니다. 자살이 아니었어요. 잘 아실 텐데요. 그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바바라가 그에게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지붕 위에 올라갔었는데 바바라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했지요. 벤틀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영사에게 다가섰다. 마룻바닥이 울렸다. 그는 팔을 늘어뜨리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두 눈을 감고 걸음을 멈추었다. 자백을 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영사도 몹시 당황하여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시선을 보냈다. 나는 손가락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해보였다. 끝까지 이야기를 시켜야 한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도록 말이다. 비록 이해하기 곤란한 죄도 남자가 바바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슈톤 브리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 3일만 지나면 모든 일이 끝장이 나지 않았겠는가? 끝장을 2, 3일 앞당긴 것이 남자가 저지른 잘못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성급했던 행동을 잘못으로 인정하도록 하자면 이 곰 같은 젊은 사내에게 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이 오리라고 예견했던 것입니다. 배에서 처음 슈톤 브리지를 만났을 때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벤틀리는 거의 고통에 가까운 음성으로 말했다. 영사는 몸을 일으켜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젊은이. 영사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렀다. 정신을 차려요. 당신이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소. 슈톤 브릿지는 희망 없는 사람이었소. 그러니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요. 여기서 영사는 벤틀리를 흔들었다. 우리들 인간 모두가 다 무사히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줄 수는 없어요. 인생이란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이니까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당신에게는 죄가 없어요.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벤틀리는 우울한 듯 영사에게서 몸을 빼내었다. 마음씨 좋은 영사의 말은 그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말을 듣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골똘히 사념에 잠겨 우수와 기대에 가득 찬 시선으로 영사를 응시했다. 그런 다음 모자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슈톤 브릿지가 왜 죽었는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영사는 갑작스러운 결말에 어리둥절해져서 벤틀리를 붙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때 벤틀리가 걸어가던 모습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찬 당당한 걸음이었다. 설사 끝없는 절망을 감추려 한 의도라고 해도 지나치게 당당했다. 자기 죄를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앞길에 그물을 쳐서 새벽 여명 같은 철없음으로 해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한 운명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못한 절망을 말이다. 떠날 때 그는 너무나 무겁고 위험스러운 짐이 된 그물을 벗어버린 것 같았다. 영사는 꾸중을 들은 아이같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영사는 등을 돌려 담뱃불을 붙인 다음 말했다. 믿을만 하군. 중요한 사건을 전부 외워두었어요. 그것을 요약해서 써두세요. 경찰에 넘깁시다. 그것으로 이 사건은 끝난 것으로 보아야겠어요. 영사는 자신 없는 시선을 나에게 보냈다. 어쨌든 바바라라는 여자를 신문에 볼 수는 있겠지. 안 됩니다. 나는 처지도 있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봐야 신통한 것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벤틀리 표현을 빈다면 그런 일은 여자에게 좋은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벤틀리는 틀림없이 진짜 이름을 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사는 편지 봉투 위에 낙서를 하다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젊은이가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굴었는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고 말고요. 그 사람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영사는 기대에 차서 물었다. 마치 벤틀리를 배반이라도 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두운 이야기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는 말해야 했다. 벤틀리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슈톤 브릿지가 출발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녀가 설사 애인이 되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혼자 남으면 자연히 벤틀리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간절히 바랐지요.
그리고 슈톤브리츠가 떠나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했을 때 결코 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경험은 없었지만 재산이나 물건을 탐냈습니다. 그것을 얻자면 슈톤브리츠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판단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사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둡고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무능한 자신에 대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 다음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요. 영사는 체념한 음성으로 말했다. 좌우간 우리는 그것이 살인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영사는 창문을 열고 담배 꽁초를 멀리로 던져버렸다. 불쌍한 악마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나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누구인지 스스로가 알아내도록 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